산타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으로 유성지의 노동자들의 소원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유성지의 노동자들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고 동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내년에는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함께 투쟁해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크리스마스 소원을 그림자극으로 기원한 유성기업 노동자들. 그중엔 한광호 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 4개월 후 한광호 씨는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고 그의 동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100일이 다 되도록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많이도 울었어요. 안타깝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그래서 강호를 좀 편안하게 보내주는 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한광호 씨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그는 생전에 몇 장의 사진과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한광호 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21살부터 20년 넘게 유성기업에 다녔던 평범한 노동자 한광호 씨. 그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였습니다. 2009년 유성기업 노사는 심야 노동을 줄이기 위해 주간 연속 2교대제에 합의했지만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년간 기다린 노동자들은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1년 5월 18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동안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돌아가셔서 한 6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를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간을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었어요. 공통점들이. 주간 연속 2교대를 한번 추진해보자. 어찌됐든 금전적인 부분들은 많이 손실을 볼 거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 부분보다도 사람이 우선 아니냐 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회사와 교섭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게 정당하다는 게 지금 보시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직장 폐쇄를 하고 용역 직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고 먼저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앞에 제 친구가 소화기에 맞고 쓰러졌거든요. 정말 진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중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하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소화기가 날아다니는데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다가 소화기 맞으면 죽는데 아산 조합원은 머리 정통을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고 그분은 죽다 살아나고 광대뼈가 깨지고 정말 저는 우리가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걸 본 사람들은 진짜 누구 하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많게는 27명, 적게는 한 10여 명씩 매일 다쳤거든요. 그 즈음에 예, 그 이후에 용역 깡패들이 그 회사를 경비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폭력 행위가 발생했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매일.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용역 직원이 모는 승용차가 노동자들을 덮친 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근처 승합차 한 대가 황급히 내달립니다. 이 승합차는 공장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걸어가던 47살 김모 씨 등 노조원들에게 돌진해 무려 1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겁니다. 인도를 침범한 차는 여러 명을 치고도 쉽게 멈추지 않았고 13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같이 있었거든. 이 새끼도 인도까지 올라왔어. 형이가 다른 쪽은 어때? 다른 쪽? 인도로 올라온 거야? 경찰은 이 사고를 실수에 의한 단순 뺑소니로 처리했고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사측에서 고용한 경비 용역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저는 바로 뒤따라가다가 저도 칠 뻔했거든요. 저도 뭐 도망가기 바빴었어요. 깜깜한 밤에 그 가로등이 켜 있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었는데 상향등 켜고 막 돌진해서 오니까 사람들이 피하기 바빴었어요. 정말 추풍낙엽처럼 막 사람이 나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일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노동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고 직장 폐쇄로 인해서 구속이 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노동자는. 근데 회사 쪽에서는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근데 뺑소니조차도 아무런 뭐 처벌을 받은 게 없고. 정부는 회사 편이었습니다. 5월 24일엔 경찰 2,500명이 투입돼 노조원 500여 명을 연행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연봉 7천만 원 받는 노조의 파업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경만 하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저희가 지금도 어느 연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서 이런 사업 뭐 노조 파괴 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느끼는 거지만 용역들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용역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진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진짜 여론이 처음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이명박 대통령이 저 라디오 연설에다가 연봉 7천만 원 받는 사람은 파업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요. 도대체 누가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받아봤으면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직장 폐쇄 이전에? 한 달에 80시간 잔업해가지고 주야 들어가면서 한 달에 80시간 잔업하면서 월급 200만 원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폭력보다 더 괴로운 것은 이간질이었습니다. 회사의 우호적인 입장인 새 노조가 만들어졌고 관리자들은 기존 노조의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넘어와라, 넘어와라. 넘어오면 영동에서 살지 말고 대전에서 살아라. 돈이 이사할 비가 모자라면, 이사 비용이 모자라면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돈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또한 그러면서도 거부를 하면 이제 결국에는 친인척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그 제2노조로 들어가라. 그때 이제 저도 잠깐 한 두 달 동안 제2노조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혜 조합원 형들 한 6, 7명 불러가지고 울면서 형 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 친인척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맨날 찾아오고 있는데 그만큼 명백히 회사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게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새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회사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노조는 자주성이 없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회사 쪽은 이런 수법들을 창조 컨설팅으로부터 자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조 컨설팅은 유성기업 외에도 많은 회사의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에 관여해온 곳으로 이른바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문건들이 밝혀지기 시작해서 아, 얘네들이 이때는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구나, 이런 것들 알게 되면 섬뜩섬뜩하죠. 그러고요, 유성기업이 돈이 그렇게 많고 흔하다는 것들을 그 컨설팅 하면서 컨설팅 지불 비용 아니면 어용들한테 이렇게 썼던 돈들, 또 용역 깡패들한테 지급했던 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돈이 많은 회사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한테, 사원들한테는 인색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후 이런 유성기업과 창조 컨설팅의 공모 뒤엔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기존 노조원들을 회사가 만든 새 노조로 옮기도록 회유하는 과정에 현대자동차가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유성기업의 노무관리 전반을 현대차가 사실상 주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장 폐쇄 이후 3달간 계속된 폭력 사태는 법원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8월 16일 유성기업 노사가 노조원 전원의 생산 현장 복귀를 뼈대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큰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달 뒤 회사는 노조원 208명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이 중 27명은 해고됐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트위터로 회사를 비방했다고 2달간 출근 정지를 시키고 공장 복귀 뒤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석 달간 출근 정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57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노조와 금속 노조와는 차별을 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생계를 가지고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이나 특근, 잔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 안에서 기초 질서라는 명분으로 옆에 조합원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현장 안에서 절대로 커피 타 먹으면 안 된다. 쉬는 시간에도 커피 먹어도 안 되고 담배 펴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다.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차별을 둔 거예요. 고소고발이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제 관리자하고 목소리 높여서 관리자한테 잘못된 부분 항의를 하면 이제 회사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 임금을 까요. 뭐 자리 비었다고 임금 까고, 뭐 밥 먹으러 1, 2분 일찍 식당에 올라갔다고 임금을 까고, 그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서장이나 소수장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왜 임금이 이렇게 까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목소리가 좀 커져요. 커지면 업무방해라고 고소고발을 해버려요. 공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법이란 것은 회사가 휘두르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었습니다. 뭐 고소고발이 한 1인당 한 10건이 넘어요. 경찰서나 법원 이런 데를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그 회사의 계속적인 차별과 감시 이런 것도 힘든데 실적으로 이제 고소고발 당하는 부분이 더 힘든 거죠. 강화하고 만나면 이제 명절 때나 주말에 이렇게 어쩌다가 이제 시간이 저하고 맞으면 한번 만나서 술을 한 잔 같이 먹어요. 먹으면서 많이 힘들다. 현장 안에가 이제 형은 해고자 신분이지만 바깥에서 활동하는 게 많이 힘들겠지만 현장 안에는 완전 죽음이다. 악몽이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많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뭐 고소고발부터 해서 징계, 탄압, 뭐 임금 삭감 수없이 많습니다.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이 이제. 몰래카메라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조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서 탈의장까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탈의장에서 조합원이 옷을 벗고 있는 장면도 찍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단식부터 고공농성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엔 항상 한광호 씨가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징계를 2번, 고소고발을 11번 당했습니다. 이렇게 유성지의 노동자들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주 노조를 바로 세우고 동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평온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년엔 꼭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만들겠습니다. 투쟁! 강호영은 세발자전거의 앞바퀴. 왜냐하면 항상 우리 앞에서 강호영이 먼저 선봉에 서가지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항상 남들보다 자기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뭐 남들이 어려운 길을 갈 때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퇴근하면 술 한잔 먹으면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면 끝나는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 저희는 형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 우리 형만 보고 가는데. 올해 3월 14일 회사는 한광호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엔 그의 근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태 문제는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의 문제 같으면 조합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제 혼자서 고민을 했나 봐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얘기 못 하고 회사 동료한테, 친한 동료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밥을 먹으면서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그 근태를 보면 강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집에서 화장실 있는데 이렇게 가시다가 넘어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큰 수술도 많이 했어요. 큰 수술을 할 때는 회사를 당연히 못 나가죠. 이제 어머님하고 어머님 병원에 그 입원실에서 같이 좀 있어줘야 되고 해서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2011년도부터 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는 그걸 빌미로 근태가 원래 안 좋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동생이 10여 년 전에 이제 위암으로, 이제 강호의 누나죠. 누나가 위암으로 한 10여 년 전에 또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어요. 강호영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조퇴한다고. 그래서 왜 조퇴하냐고 하니까 뭐 사실조사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다. 그래서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제가 강호영 죽고 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많이 힘들었냐면 꼭 제가 등 떠밀어 내가 꼭 죽인 것 같다. 뭐냐면 어찌됐건 강호영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실조사 출석요구서에 참석을 해라.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내가 왜 강호영한테 형 많이 힘들지. 차라리 형 어차피 내일 결근할 거면 내일 그냥 나랑 1박 2일로 바람이나 쐬고 오자. 이런 말은 못하고 왜 결근하는 거야 형.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출근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건 모르고 계속 등만 떠밀고 또 거기다가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사실조사에 이제 참석을 하라고 했으니 주말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합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노동조합에도 미안하다. 응? 뭐 현장에서 싸우다가 징계를 받는 거면 당연한 건데 이거는 지금 노동조합과 조합원들과 별개다. 이건 지금
강호 형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한광호 씨. 동료와 가족이 그의 소식을 접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제 몇 시간 전에 이제 저하고 영자하고 셋이서 하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강호 형이 저희한테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그런 글도 남기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호 형인지 알고, 아,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야? 어? 아, 내가 갈 테니까 지금 어디냐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호 형이 아니라. 아, 지금 한강훈 씨가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순간 사고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라고 생각한 거죠. 뭐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어디 박았구나.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장례식장으로. 지금 사고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게 자살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다고. 진짜 죽었을까?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래고 이제 어머님한테도 얘기를 못 드렸어요. 이제 강호를 보는 순간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머님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어머님이 놀라실까봐 하루 정도 이야기를 못 했어요. 지금 이제 어머님도 이제 강호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부모님한테도 좀 죄스러운 게 목을 맸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말을. 이유가 뭔데, 이유가? 이유가 뭔데? 이유를 대하는 거 아니야. 이유를 남의 속에서 가려면.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야! 이런 거! 야! 많이 막지 마! 나 보인다고! 야! 너네! 뭔데? 거기 비닐 잡아 당겨. 천천히. 시청을 12시 넘기고